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선진국 부도국가 1호의 오명을 쓴 그리스 경제위기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유럽 재정위기에서 이어진 이번 사태를 두고 예견된 악재다, 올 것이 왔다 하는 시선인데요. 그래도 세계 경제의 적잖은 충격파를 던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그리스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되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내용 전문가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준비한 내용은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9일이었죠.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면서 우리나라는 지분 5위의 창립 회원국이 됐습니다. AIIB와 관련해 다양한 기대와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활력을 가져다 줄지,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가 지난 6월 29일 협정문 서명식을 갖고 사실상 공식 출범했습니다. 창립회원국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영내국가 37개국과 독일 등의 역의 20개국이 합쳐 총 57개국입니다. 수권 자본금 규모는 1,000억 달러로 납입 자본금이 20%, AIB의 요구가 있을 때 납입해야 하는 최고 자본금은 80%입니다. 창립회원국 중 일부가 배분된 지분 인수를 일부 포기해 출범 시 청약 자본금은 982억 달러로 시작합니다. AIB의 주요 업무는 대출과 보증, 그리고 지분 투자, 기술 원조 등 다른 국제개발기구 은행 업무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혜자는 회원국이지만 총회에서 75%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비회원국에도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총회와 영내 9명, 역의 3명으로 구성 예정인 이사회, 총회 최대 다수결로 선출되는 총재와 1인 이상의 부총재 및 임직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57개 회원국은 국내 총생산 등 경제 규모에 따라 지분율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3.81%, 지분율 확보에 전체 회원국 가운데 중국과 인도, 러시아와 독일에 이어 5위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한국 정부는 AIIB 출범이 한국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관련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AIIB의 출범이 우리 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왕성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AIIB, 참 발음이 힘든데 출범과 우리 경제, 기회는 무엇이고 또 어떤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말씀 나눠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AIB를 출범시키면서 아무래도 국제 금융 질서, 정치 질서에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거지만 이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요. 일극 체제가 이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하나의 이제 저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요. 미국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G20 정상회의라는 게 출범했죠. 그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유가 금융위기에 대한 그 문제를 G7 소위 선진국들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개 국가가 추가된 13개 국가가 대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브릭스라든가 혹은 B6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소위 신흥 국가들, 물론 한국도 포함되지만요. 신흥 국가들이 이제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흥 국가들의 경제력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증대된 결과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경제력이 약화된 이런 경제력의 다원화의 이제 결과로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미국 중심의 G7 체제에서 만든 그러니까 세계 금융 질서도 거기에 따라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었죠. 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소위 IMF 이제 쿼터 개혁이 이제니까는 합의가 된 게 있었어요. 예. 신흥국가들한테 그러니까 6% 이상의 지분을 그러니까 할애한다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물론 세계은행도 이제 그러니까 의결권을 이제 그러니까 재조정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피한 이제 결과인데요. 예. 결과인데 문제는 그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의회에서 그걸 비준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비토를 놓고 있는 거죠. 합의를 해놓고 나서요. 기득권을 지키고자 그렇죠. 하는 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라든가 소위 이제 그러니까는 이 브릭스 국가들 예. 같은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이런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미국이라든가 G7 국가들의 어떤 하나의 그러한 이 기득권에 굉장히 예.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그 연장선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세계은행이 이 역할을 했었던 부분들을 예. 계속 대체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브릭스 개발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남미 지역에다가는 이제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 개발은행 투자기금이라는 거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입장을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요. 6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경제 외교적으로 이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상하이 협력기구 이제 그러니까 이런 개발은행도 설립을 했고요. 예. 그 연장선에서 이제 아시아 이제 그러니까 이 투자개발은행도 바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출범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선진국 중심의 어떤 국제 금융 질서, 정치 예. 질서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어떤 세력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익계산을 좀 해볼 때 우리에게 좀 유리한 변화라고 보시는지요? 좀 안타깝지만요. 예. 안타깝지만은 우리한테는 사실 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시어머니가 과거에 한 명 있었는데 예. 2명이 생긴 결과입니다. 더 골치 아파졌네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미국이라는 시어머니가 예.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러니까 AIB에 참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시진핑이 이제 2013년도에 처음 이제 그걸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미온적이었죠. 우리가 미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온적인 이유가 미국에 의해서 예. 미국이 그러니까는 유보해달라고 참가 결정을 유보해달라는 이런 요청 때문에 이제 미적미적 거렸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3월 달에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 등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예. 참여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미국의 어떤 하나의 이런 간섭 때문에 참여가 늦어지다 보니까는 실력을 제대로 못 챙긴 측면이 있습니다. 못 챙긴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교섭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예. 지렛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AIB도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도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비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잠깐 이제 앵커가 소개했지만 우리가 이제 5번째로 높은 이제 지분율을 가졌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AIB라는 것이 아시아 이제 그러니까는 예. 아시아 지역에 이제 소문은 개발은행이에요. 투자 예. 개발은행, 인프라 개발은행인데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개 국가인 독일보다 하나 밀렸습니다. 그렇죠. 밀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도라든가 그렇죠. 뭐 러시아라든가 예. 이런 나라가 들어갔는데 예. 우리는 거기서 이제 밀려난 거고 독일 다음으로 밀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고요. 실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이사회인데 예. 이사회 이제 상임이사가 되려면은요. 상임이사가 되려면은 지금 이제 아시아 영내 국가들이 9명, 그다음에 여기 국가가 3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상임이사국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요. 예. 독자적인 힘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는 이 조건은 지금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상임이사국이 되려면은 4.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국가들한테는 무조건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3.81%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도네시아보다도 우리보다 한 0.4% 지분이 낮은 인도네시아보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아세안 국가라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원조 그렇죠. 지원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력을 우리가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안타까운 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임이사 진출도 그렇고요. 부총재 자리 확보도 그렇고 좀 우리 국내 인사들이 좀 요직에 앉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한 의사결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아까 했듯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정책 결정 방향을 사실 거기서 결정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총재라는 것도 어차피 집행기구에 들어가는데, 예. 부총재가 지금 한 명 이상만 둔다는 것만 지금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부총재 직위를 차지하는 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아마 부총재든 아니면은 상임이사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포기해야 될 이런 예.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실은 경제 규모라든가 우리의 입장을 잘 활용했다면은 예. 사실은 두 개 다 사실은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가입을 굉장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참여를 했어요. 예. 싱가포르도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가 최근에 미국의 중국은행에서 예. 1대1로 사업을 펼치면서 이제 4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4개국 주요 통화를 가지고 이제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9% 넘는 한 거의 10% 가까운 그 채권을 싱가포르 달러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굉장히 그러니까 실력을 챙긴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네요. 경제 규모도 예. 굉장히 작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마찬가지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예. FTA를 추진하는 그러니까는 동남아시아 주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관련해서요. 함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처럼 이렇게 실력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고 예. 보여지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AIIB가 향후 우리 경제에 많은 기회를 줄 거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제가 지금 침체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구조적으로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세계 주요 이제 학자들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인프라, 신흥국이라든가 소위 개도국에 예. 인프라 투자를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출구를 삼아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투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야가 이제 그 분야라는 얘기죠. 선진국은 이미 투자가 포화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아시아 지역의 소위 그러니까는 이 인프라 투자 부분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거의 규모에 의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8조 달러 이상까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까지 매력적인 수요가요. 시장이네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 인프라 분야라는 것이 단순한 도로라든가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예. 전력, 항만, 그다음에 이제 이 통신 예. 이런 것 모든 게 다 사실 관련돼 있습니다. 예. 관련돼 있고 이 분야들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에요. 그렇죠. 건설업, 통신업. 다 경쟁력을 예. 갖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기업의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출구로서 예. 굉장히 그러니까는 저는 AIIB의 프로젝트들이 예. 굉장히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산업 같은 경우요. 우리나라 예. 건설 산업이 지금 과잉 성장을 했는데 예. GDP 대비 굉장히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건설 산업 예. 비중이요. 예. 그만큼 과잉 성장을 했는데 예. 건설 산업이 굉장히 지금 이제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주택 산업도 침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출구가 필요했었는데 이게 출구로서 그러니까 잘 활용하게 되면은 출구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저를 볼 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고 있고요. 문제는 근데 이제 AIIB가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든가 예. 거기에 참여할 때 그렇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권을 사실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이걸 얼마나 우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좀 이제 미지수인 겁니다. 그렇군요. 즉 중국의 절대적인 협력 없이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 통신, 우리가 경쟁력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성장이 둔화되는 업종이니까 굉장히 기회인 것만은 사실인데 프로젝트 참여 같은 거는 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중국에 더 종속될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중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아마 우리가 보조적으로 예. 보조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장밋빛 기대를 가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통신 이런 분야의 어떤 해외 진출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좀 우리 남북 통일할 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어떤 실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보험 정도로 이해해도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 사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가장 아쉽고 제가 볼 때는 아픈 부분이 이번에 예. AIB 이제 우리가 참여하면서 가입하면서 아픈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이 북한을 그러니까 우리가 AIB를 이제 북한 소위 이제 그 지원에 예. 북한이 이제 우리가 통일을 우리가 구상하는 점에서는 북한의 경제 개발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선결적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 가지고는 외부 자본의 유입이 절대적입니다. 예. 북한 자체적인 그 여력이 없고 또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사실 또 부족한 게 또 사실이고요. 예. 통일 비용이 우리가 막대하게 맞습니다. 필요하기 예.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외부 자본의 유입과 동원이 절대적인데 예. 그러면 AIB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혼자 가입해서 있는 상태하고 예. 북한이 같이 가입해 있는 상태하고 굉장히 천양지차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AIB의 프로젝트는 해양국가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사업이 진행되게 돼 있어요. 예. 물론 비해양 국가한테도 개방은 했지만은 예. 75% 이상의 그러니까는 그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 의결 거부권을 가지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중국의 입장 속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예. 북한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 부분을 그러니까는 사실 생각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달리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우리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자연스럽게 민간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중국이라면은 좀 이렇게 직접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좀 중국의 힘이 더 생기지 않을 그런 건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분단 70년을 우리가 70년 예. 되면서요. 분단의 고착화가 예. 다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심각하죠. 진행되는 게 아니냐. 예. 우리는 사실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었는데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분단된 상황이라면은 예. 분단된 상황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 하에 예.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은 예. 이렇게 있는 상황일 때 과연 그러니까는 이 한국의 입장을 그러니까 반영하는 예. 그러한 그러니까 북한 개발을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협조해 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정부 입장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죠. 예. 소위 말해서 GTI라고 하는데 예. 이 개발 계획도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는 저쪽 그러니까 러시아라든가 한국이 유럽 대륙까지 연결되는 예. 1대1로 사업과 연결될 때 이것이 그러니까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지역만 동북아 지역만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예. 북한 내부의 그러니까 경제 재건에는 별로 그러니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는 북한 문제를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예.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우리가 남북 간의 협력이 제가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그러니까 협력을 끌어내는 노력이 성결돼야지만이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그러니까 AIB의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또 새로운 회원국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개방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조건은 그렇게 놨습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의 회원국한테만 그러니까 자격을 주는 걸로 이렇게 놨어요. 출발 시점에서요.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좀 약간 그 자의적인 어떤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세계은행이나 IMF와 달리요. AIB의 회원 국가들은 역외 국가한테도 좋습니다. 그렇죠. 아까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출자를 안 하는 국가들한테도 회원 저걸 줬어요. 돈을 안 내는 국가들한테도요.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개도국한테 지분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상대적으로요. 과거의 IMF나 세계은행에 비해서요. 그런 점에서 차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그러니까 기존의 조건을 그러니까 기존의 자격 조건을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도 별로 거의 무관심했고 북한 가입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을 가입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것도 물론 중국이 마음을 바뀌면 사실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중국에 의해서 이 AIB는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북한 가입의 문제라든가 이 북한 경제 개발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중국의 협력을 얼마나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AIB 이렇게 그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남북 통일에 아주 굉장히 최적화된 그러한 기구일 것 같고 거기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우리 남북 통일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향후에는 좀 북한을 이 AIB 체제에 좀 끌어들이려는 노력 중국을 잘 설득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IB 활용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뭐 가칭 코리안 패키지로 접근을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거기에 사업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 이제 민간 기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가 중공업이라든가 무슨 그다음에 뭐 이제 컨설팅 분야에 민간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 이제 어차피 이제 또 이제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매칭 펀드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금융권들이 이제 참여할 때 거기에 이제 금융회사들하고 연기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들이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랬을 때 이런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한 축을 담당을 하고 그랬을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 선정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느냐라는 것은 국가 간 결국은 협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가지고 AIB가 소위 투자하는 인프라 사업에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수록 그러니까는 민간 기업과 정부가 합동으로 대응을 한다는 이런 이제 차원 속에서 합동으로 대응을 하고 자금 공급도 그러니까는 같이 협력을 한다는 차원 속에서 만든 구상이 이제 코리안 패키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제대로 잡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겠죠. 뭐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만드는 게 잘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결국에 AIIB의 투자가 우선적으로 좀 이전 그 실크로드에 집중돼 아까 뭐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쪽에 우선 좀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실크로드하고 우리 지금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아무래도 실크로드가 좀 개발이 된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걸로 마련되는 또 2차적인 이익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AIIB의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로 지금 현재 제일 1차 프로젝트로 거론되는 부분이 지금 인도네시아 첫 프로젝트예요. 인도네시아 이제 그러니까 거기 발전 사업이라든가 혹은 그다음에 해양 인프라 뭐 이런 거에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얘기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요. 중국 입장 속에서 인프라 투자 사업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중국이 사실은 사실 AIB라는 것은요. 미국과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서 이게 안보 논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외교 안보 논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란 지도를 보게 되면요. 중국이 북쪽하고 서쪽으로는요. 다 그 내륙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인도까지 해가지고요. 중국이 그러니까 해외로 그러니까는 뻗어나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이 태평양 부분입니다. 태평양인데 이쪽 그러니까 황해권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일본에 의해서 막혀 있고요. 그렇죠. 막혀 있는 상태인데 유일하게 지금 만만하게 뚫려 있는 데가 남중국해예요. 그래서 남중국해 분쟁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 입장 속에서는 자신들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과 더불어 가지고 외교 안보적인 실리를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관심 갖는 분야가 동남아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동남아시아를 그러니까 하나의 이 동남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증대시키겠다는 것이죠. 증대시키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출구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 아까 보다시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소외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반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는 한국이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이런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굉장히 2009년도부터 중국이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를 할 수 있는 우리 실익을 위해서는 그런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런 경제적인 우리가 실익도 챙기는 데 속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또 하나의 지금 중요한 문제가 TPP 가입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TPP 지금 사실상 참여를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출범 전에 이제 참여는 실패한 건데 이것도 제대로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통상 얘기의 실패작입니다. TPP 문제가 우리가 사실은 분기점을 맞이한 것이요. 분기점을 맞이한 것이 2012년도 말입니다. 2012년 말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아베 내각이 2012년 말에 출범을 하거든요. 근데 아베 내각이 그 이전에 민주당 정권에 비해 가지고 TPP 참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TPP예요. 그렇죠. 참여하는 게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FTA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굉장히 추진했잖아요. 근데 FTA보다 더 TPP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원국 간의 원산지 누적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말레이시아가 만약에 TPP에 참여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니까는 생산된 것은 그러니까는 그 TPP 회원국들 간에
특혜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바깥에서 생산한 거는 그러니까는 원산지 규정에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특혜를 인정 못 받고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받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FTA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러니까 시장 통합 규범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외국가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러니까 최대한 불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미끼로 삼는군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일본이 2013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참여를 그러니까 선언을 했거든요. 예. 참여를 선언했는데, 우리는 뒤늦게, 그러고 나서 2013년 말부터 그러니까 참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미 때가 늦었다 본 거죠. 때가 늦다 보니까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이번 7월 달에, 일본하고 미국이 최종 합의를 이제 다시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요. 예. 출범이 이제 그러니까 곧 이제 눈앞에 두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정부 입장 속에서는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별 영향 분석이 좀 필요하다면서 아직도. 아직도 제가 볼 때 산업별 영향 분석 필요하다는 얘기가 참 웃기게 들리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가지고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건 말장난이고 그렇죠. 우리가 참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요 예. 추진을 하게 되면 앞으로 4 내지 한 5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또 한번 실기를 했군요. 그렇죠. 예. 자, 오늘 AIB 출범과 즈음에서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올바른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시간이 1시 26분 24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증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생톡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우리 증시 흐름 오후 1시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하락 반전에서 현재는 0.3%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거래일 대비 6포인트 넘게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2101.0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다시 조금 낙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21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수급 현황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 코스피 시장 내에서 뚜렷한 수급 주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코스피가 너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데 좀 힘을 받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를 오가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46억 원 소량의 매수량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연일 좀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 1,300억 원 넘습니다. 개인이 나올 외국인과 함께 1,359억 원 동반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역시 코스피와 다름없이 상승과 하락으로 가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3거래일 연속 1%대, 2%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껑충껑충 뛰어올랐는데요. 오늘 장도 역시 현재는 0.02%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18포인트 오른 768.85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770선을 어제 돌파를 했었는데 오늘은 현재 710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현황,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191억 원, 81억 원 동반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337억 원 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시장 시총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6 그리고 엣지가 시장의 예상치만큼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소식이 투자자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2.23% 밀린 127만 원 가리키면서 어제 130만 원대를 오랜만에 회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130만 원대가 붕괴가 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0.71% 오른 42,400원, 한국전력이 0.11%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현대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대차, 이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부품주 역시도 덩달아서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중국 시장에서도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0.37%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4만 5천 원 가리키고 있고요. 자, 원래 현대차는 우리 시장의 원투펀치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2위 자리였는데요. 2위, 3위, 4위로 가라앉더니 이제는 5위인 아모레퍼시픽하고도 시총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근데 1% 넘게 하락하면서 43만 9,5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셀트리온과 다음카카오, 우리 시장의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종목들인데요. 오늘 장에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테리온이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연일 급등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4%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CJENM, 그 다음에 메디톡스가 같이 2%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오후 1시 구간의 증시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경을 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꾼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의 채무 상환에 실패해 부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IMF 71년 역사상 선진국 중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국이 됐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 정크 등급인 CCC-에서 CCC-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피치도 그리스의 등급을 CCC에서 CC로 내렸는데요. 피치는 또 그리스의 4개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제한적으로 채무 불이행 등급으로 4단계 이상이나 강등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리스의 국민들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에도 심각한 불편이 초래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슈퍼마켓 재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고 신용카드가 무용지물이 된 덕에 현금 자동 입출기의 앞에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늘어서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타격이 오자 정권에 대한 반발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럽 채권단 제안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를 앞두고 정부에 대한 반발심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국민들과 긴축을 반대하는 반대파의 시위로 수도 아테나의 신타그마 광장은 분열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벼랑 끝에 선 그리스. 이번 사태가 한국은행발 가계부채 위험 경고가 나온 우리로선 남일 같지만은 않은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그리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 사태로 얻어야 할 교훈과 우리 경제의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스발 경제 위기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왕성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보신 대로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주신 분은요,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염을 기르셨네요. 수염 아직 못 깎았습니다. 아, 예, 잘 어울립니다. 작업하는 게 좀 있어서. 예. 자, 그리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혼란이죠. 한마디로 지금 돈 찾으려고 그러면 하루에 60유로밖에 못 찾으니까 한 7만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4인 가족이 그리스 이제 원래 대가족주의라 많고 그러면 살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이고 특히 은행이 영업정지를 7일까지 그다음에 인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소위 말해서 캐피털 컨트롤이라고 하는 자본 통제 때문에 지금 연금 생활자들은 거의 굶어 죽는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가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사재기하고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30일까지는 찬성이 그러니까 그 채권단안을 받아들이는 찬성이 47% 반대가 34%. 그래서 유로존에 잔류하자는 여론이 높았어요. 그런데 치프라스 총리가 거기 이제 야당 연합이거든요. 그렇죠. 시리자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 연합에서 민족주의를 걸고 또 그리스의 자존심을 걸고 반대하자고 촉구 시위를 걸고
그 다음에 이거 국민투표, 레퍼런덤이라고 그러는 그 투표 용지에 반대를 맨 위에 갖다 그렇죠. 놓고 내용을 복잡하게 이렇게. 찬반 투표가 아니라 반찬 투표로. 반찬 투표로 만들어 놔서 지금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재협상 기회를 갖는다든가 예.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시장은 좀 그리스 사태에서 동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에 예. 그때 이제 처음 터졌을 때 ESM 같은 이렇게 기본적인 금융안전기구를 유럽 중앙은행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다음에 긴급 그 자금 수혈하는 통로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57% 정도의 그 민간 채권들이죠. 예. 프랑스하고 독일은행이 주로 껴있는데 그걸 털어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제기구 부채를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예. 금융기관들, 금융시장에서 큰 것은 많이 털어져 낸 상태죠. 처음에 물론 이제 어떤 뭐 잘 아시겠지만 셔크를 주면 그 상품 시장보다는 금융 시장이 막 변동성이 크게 그렇죠. 움직이는 예, 특징인데 예. 그거에 비하면 많이 털어낸 결과라. 부채 성격으로 봐서 좀 국제기구가 국제기구가 이제 완화해 안고 줄수 가면 있겠군요.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덜합니다. 아직. 예. 예. 국내 증시도 뭐 그다지 지금까지는 예, 지금 크게 조금 영향을 받지 셔크는 않는 것 있었지만. 같고요. 근데 그리스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야 되는데요. 예. 우선 그리스는 군주정하고 막 이 공화정 왔다 갔다 하다가 74년도에 처음으로 민주정으로 전환한 소위 말해서 역사적인 그 전환기인데 이미 그때 이제 군주정 뭐 공화정 하면서 하도 이제 이 다툼이 심해가지고 예. 국민들이 대단히 피폐한 상태에 있었어요. 뭐 실업률도 높고 예. 그다음 빈곤층이 많고 하니까 이제 그리스 구조 자체는 일부의 재벌 그룹 예. 그거와 결탁한 공공그룹 예. 그다음에 대부분의 가난한 그룹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경제니까 예. 그 민주정이 들어서면서 뭘 했냐면 공공기관을 확대해서 그 사람들을 실업적 구제를 해줍니다. 그렇죠. 안정되게. 예. 그러면서 이제 공공 부분이 확 나타나니까 예. 기본적으로 세수는 적고 예. 쓰는 건 많고 하니까 재정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 재정 적자 쌓이고 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하면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유로화 가입을 해버리니까 이 재정 적자를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가 꿀 수가 없어야 되는데 예. 유로화를 쓰는 공통지역이니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같은 취급을 해버리니까 막 꿔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정 적자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그런 시점에 결정적인 게 있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예. 기본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맞은 소위 말해서 대외 엑스포저가 많은 산업만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는 관광업하고 관광업이죠. 그다음에 해운업이거든요. 해운업. 관광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부의 효과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내가 가난해졌는데 소비 안 하니까 여행 안 하죠. 그렇죠. 제일 먼저 맞죠. 예. 그다음에 교육 규모가 축소되니까 해운업 맞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당했던 그 두 개 산업이 똑같이 그리스의 주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그걸만 그리스 갖고 경제를 있는 받치고 거죠. 있었군요. 유일하게. 예, 예. 그러니까 그 삼중으로 터진 거예요. 예. 근데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리스의 경제 인구를 살펴보면은 4분의 1 이상이 공무원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영역, 국가 재정을 통해서 공공 영역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이러한 지금 그리스 사태 단초가 됐다 하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도 좀 경계해야 될 것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압력을 받을 때마다 정부 예산을 통해 가지고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언젠가는 또 우리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예. 그러니까 공공부문이 한 30% 돼요. 근데 예. 이제 공직자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자체는 예. 적정 규모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정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딴 나라처럼 그리스처럼 뭐 반 이상의 공공부문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닌데 분명히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걸 늘리기 시작해서 한번 하면 예. 소위 말해서 인기 영합주의라고는 포퓰리스트 정책이 딴 게 아니거든요. 예. 내가 표를 따서 당선되려고 그러면 그걸 쓰는 게 포퓰리스트 정책이기 예. 때문에 사적인 부분,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주력 산업들이 인구 고용을 채취하지 못할 때는 그러면 정부라도 나서라 이런 압력을 분명히 받는단 말이죠. 예. 그때가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도 언급하셨는데 포퓰리즘에 기반한 잘못된 복지 정책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리스 사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까 어떠세요? 얘기한 대로 그 예, 세 원인 중에 하나죠.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위 말해서 버는 것보다 많이 지출하는 예. 국가 재정 정책의 확대고, 두 번째는 가립하지 말아야 될 유로 정파에 예. 재정 흑자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없는 데서 유로가 들어가면 경쟁력이 있는 독일한테 다 뺏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때 이제 노동 시장이 자유화돼서 노동 이동이 자유면 벌어서 가져오면 되는데, 보내면 예, 되는데 예. 노동 이동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민 받는데도 한정이 있지. 예. 그런 상황에서는 뭐 금융 정책 없이는 완전히 뭐 재정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폭발되는 구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탁 터져 버리니까 그게 트리거링이 됐어요. 예. 그게 상황. 국내에도 지금 갈수록 이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지만 결국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공약들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신문인데요. 여기 보면 소득세 면제자 확 줄이겠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국민의 50%가 이제 소득세를 안 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면제자를 줄이겠다고 그러는 건 바른 방향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큰 변화를 대부분 이제 묵고하고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게 뭐냐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 예, 예. 또 한편으로 저출산이 일본보다도 덜 나요. 예. 우리 여성들이.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세대가 딱 지났을 때 고령자 부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의존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은 4명이 한 사람을 부양하다가 30년 있다가 요출산 들어가면 1.6명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되니까 참여한 가용 노동 인력은 작게 유입이 되는데 나이 들어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면 부담이 엄청나게 하게 그러니까 고부담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복지 수요거든요. 그때는요. 이 복지 수요를 이제 하면 지난번부터 이제 복지 논쟁이 지난 대선 2012년 때부터 했는데 예. 그러면 5년 있다가 2017년 때는 얼마나 큰 복지 논쟁이 벌어지겠냐 이거죠. 다 아는데 표는 거기서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를 남의 일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바로 닥치고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예. 당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예. 정부나 정치권이나 예. 의사결정을 할 때 지금 이걸 대비하지 않으면 예. 저희는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을 당한 일본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배우고 여기서 레슨을 넣고 제도로 하고 그 정당까지 다투면서 괜히 퍼퓰리스트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기들 표 얻으려고 그랬다가 예. 나중에 후세대 죽여놓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국민의 50%가 소득세 안 내는 거 이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게 이제까지 예, 그래왔었죠. 예. 세금을 좀 적게 내더라도 물론 아주 최극빈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적은 세금이라도 내야 복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는 그렇죠. 거죠. 객관적인 좀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동안에 하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소득세 저렇게 50% 이상 그동안 없댔었다는 인기 것은 영합주의적으로 그게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들어온 거예요.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다시 좀 되새겨봐야 될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렇게 뭐 복지 정책이다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 사태 주 원인이 됐겠습니다만은 지금 국가 부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좀 채권국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우리가 이제 97년도에 우리가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예. 97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12월 3일 날인가 우리 이제 IMF의 긴급 대기성 자금 예, 스탠바이 론을 예. 이제 받아들였을 때 그때 국제기구 특히 IMF에서 제안한 그 컨디셔널리티라고 하는 조건이 예. 엄청나게 그때 했었어요. 예. 고이자율, 고환율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했던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IMF에서 많이 바꿨어요, 규를. 일률적으로 해서 뭐 프라이베이타이션 민영화해라, 고환율, 고금리로 가라.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왜 예. 거기까지 온 상황이 다른데 예.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하다가 많은 비난을 받아서 최근엔 플렉서빌리티를 융통성을 많이 갖게 고친 건 사실이지만 예. 근본적으로 채권자는 빠른 시일 내에 온전히 해소하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채무자는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고통을 덜 받으면서 천천히 갚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거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왜 저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예. 뭐 법인세도 올려라, 뭐도 올려라, 막 올리라고. 맞아, 법인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올려라. 부가가치세는 호텔하고 뭐 이런 관광업 같은 게 부가가치세인데 간접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관광업을 주도인 나라에서 그거 올려니까 이 섭섭한 거죠. 그 대신 이제 법인세는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예. 왜? 법인세는 어느 나라가 주인인지 모르니까. 투자가 자유로운 이 통합 속에서. 이번에 사실 그리스 이제 투표 결과에 따라서,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혹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면 지금 독일 중심의 어떤 유로존의 어떤 정치 구조, 역학 구조 이런 것이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오히려 강화되겠죠. 오히려 강화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부결이 됐다고 그래서 바로 그렉시트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면은 이제까지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유로존이 19개국인데 예. 19개국이 사용하면서 한 번도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 이제까지는 어떻게 2011년도에 재정위기가 났을 때도 어떻게 메꿔 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릭, 아시죠? 왜, 남유럽 5개국? 예. 픽스라고 이제 발음이 좀 이상해서 하여튼 픽스. 예. 픽스들을 어떻게 구해해 놨는데 예. 이번이 사실 처음이에요. 그리스처럼 이렇게 나가자빠지면서 예. 나 못하겠다고 그러는 건 처음인데 예. 이 처음에 있는 사실을 이행을 하지 않아서 거부한다고 그래서 이게 보낼 것이냐.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버틴겨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치프라스가 계속 우리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드라크마로 가겠다. 예. 이렇게 되면 더욱더 큰 일을 당하겠지만 근데도 하여튼 하겠다고 그런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좀 많네요. 예.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고 바로 쫓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또 재협상을 해서 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고 만약에 재협상에 대해서 하게 되면 독일은 예. 아예 골치 아픈 소위 말해서 아주 골치 아픈 남유럽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떼버리니까 예. 유로화에서 편하죠. 어떻게 보면 맨날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그렇죠. 있다. 메르켈은 맨날 가가지고 국민들한테 독일 국민한테 우리가 버는 거 왜 주냐고 그러면 가서 그렇죠. 빌고 말이죠. 예. 근데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다른 국가들이 단일 통화 사용하는 그게 문제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화통합이라고 그래요. 예. 이제 통화통합이라고 그래서 커런시 유니언이라고 하기도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처럼 같이 하나의 통화를 했을 때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예. 첫째는 뭐냐면 환율이나 통화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공동통화니까 그렇죠. 중앙은행 별도로 예. ECB라는 걸 만들듯이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통로는 재정 정책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통합을 하겠으면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보완적으로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쪽 나라에서 벌더라도 거기서 뭐 이렇게 하든지. 예. 만약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골고루 분산이 돼 있지 않으면 남유럽 국가하고 서유럽 국가처럼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적어도 노동이동만은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노동이동이 자유가 되면 환율 정책을 못 쓰는 대신 와서 벌어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예. 근데 노동이동은 막아놓고 예. 그다음에 경쟁력은 여기는 월등하게 서유럽고 독일 같은 데 월등하게 놓고 돈 남는 나라 여기는 돈 없는 나라 그걸 붙여놓으면 백변백패죠 뭐. 이건 예. 뻔히 보이는 건데 문제는 그리스가 유럽 문화의 원류라고 생각하고 또 자존심이라고 해서 우리는 유럽 국가의 대표주자면서 꼭 들어가자고 그래서 우겨서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뭔지 예. 자기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이러는 바람에 더욱더 커지게 되는 어차피 그런 뭐 상황. 유로존에 가입할 때부터 좀 예견됐던 아유, 문제가 아닌가 들어갔죠. 싶습니다. 무리하게 예. 들어갔죠. 자, 뭐 그리스 문제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 경제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그 사적인 커머셜 뱅크들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주로 독일계 은행하고 프랑스 은행계가 이제 사적인 결로 했는데 여기를 한 57% 내지를 덜어냈어요. 예, 그래서 이 스토저가 이제 거기 별로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증시에 들어가 있는 게 유럽계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의외로 그렇죠. 따져보면 유럽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예. 이 사람들이 특정 국가를 운영한 게 아니라 리전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외환 위기 때도 태국에서 당했을 때 그렇죠. 동아시아 지역별 돈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이제 가져가죠.
동아시아가 위험하다 그러지 한국이 위험하다 그래서 뽑아간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외환 얘기 때 기억하지만 97년 4월 달에 홍콩 IMF 이사회 때만 해도 한국은 경제적 기초 요건이 튼튼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보면 그 IB들이나 아니면 은행들이 투자를 할 때 유럽 컨소시엄들이 투자할 때 보면 리전별로 배정을 해요. 예. 동아시아가 위험하구나 하면 다 빼나갈 위험이 크고 특히 우리나라가 유럽계 은행들의 투자처가 비율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다. 저는 예. 그렇게 그래서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경계 되겠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뭐 물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그리스 사태를 보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다.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고요. 우리가 좀 어떤 면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좀 시급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파퓰리즘이거든요.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예. 제일 우려하는 게 인기 영합적인 걸 해요. 예.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단임제로 예. 5년 단임으로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한 임기 내에 뭔가를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한 2년 동안, 첫 2년 동안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제 확 한단 말이죠. 예. 그것이 구조조정이나 소위 말해서 미래를 위한 세대를 위한 일자리, 경쟁력 강화 이런 쪽으로 가면 되는데 예. 대선 때 하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하니까 무조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뭐 연임 신경 없이 막 내린단 말이죠. 단기적인 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죠. 그렇죠. 예. 단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단임은. 예. 그럴 때 이제 해놓은 걸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와게 됐으니 앞으로 이제 고령화 진행되고 저출산 추세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위험한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구조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옛날에 2012년에 12% 성장하던 게 지금 7%로 내려앉아 있단 예. 말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수출 주도로 해서 우리가 중간재 공급하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국 때문에 딴 나라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못 내더라도 중국이 메워줬죠. 카바르에서 예. 남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3,500억 달러씩 쌓았는데 지금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손해보고 있단 말이죠. 예. 중국한테. 왜냐하면 내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고령화 진전되면 예. 앞으로 우리는 정말 다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후세를 위한 일자리를 위한 제대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예. 않으면 저희는 그리스 같은 거 똑같이 당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일본이라는 잃어버린 20년을 했던 그런 겪은 답습하지 나라가 말자.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더 위험하죠. 지금 교수님 예. 그 말 귀에 너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인기 영합해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아라. 예, 진짜 쓸데없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 사태 그리고 그리스 사태가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요. 동국대학교 광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그리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방금 전에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교훈 찾게 참 빠르게 몰두합니다. 오늘 같은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언론과 각종 매체에서 설득력 있고 좋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교훈을 찾던 열정이 금세 식고 교훈 찾기에 그쳐버린다는 거죠. 교훈을 실천하는 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성숙하게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